이게 어떻게 보면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깔끔한 통장을 하나 준비하세요. 깔끔한 통장을. 아니, 우선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계약일 2주 전부터 네. 잔금일 2주 후까지 이 기간에 이체 내역 전체를 다 제출해야 돼요. 그럼 집을 살려면 아예 현금을 딱 모아서 어딘가 계좌에 그냥 처음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한국 부동산으로 소명 받고 나서 이 계좌 이체를 딱 내도 네. 이 사람은 깔끔하네. 공창규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가족 간의 계좌이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사실 살다 보면은 자녀나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내가 드린다. 네. 사실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 것 가지고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뭐 크게 문제를 안 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드리는 건 어차피 그게 돈을 많이 드리면 결국에 언젠가 내 다시 상속받아서 내 상속세 내고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예, 사실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사실 크게 터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상속세로 돌아온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우리나라 효 문화상 이것도 네. 과세하는 게 좀 정서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는 진짜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부모님한테 받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선 부모님한테 주는 것도 징역인 하잖아요. 징역인 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네. 뭐 5억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부모님 그걸 막 집을 사요. 네. 이러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긴 하죠. 네. 그게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이 부모님이 집을 산다고 해서 이게 사실 자금 출처 조사는 잘 안 나와요.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살아오신 세월이 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님 뭐 어쨌든 뭐 연세 그 나이에 5억은 어떻게 뭐 마련했겠지.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조사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부모님 부모님의 20대 30대부터 뭐 계좌이체 내역을 다 할 수도 있죠. 없고. 맞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30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주택 취득하실 때는 이건 사실은 조사하기가 쉽죠. 그러네요. 뭐 사회생활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몇 년 안 되니까. 그 기간 다 조사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30대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부모님한테 자금을 조달해서 이렇게 네. 주택 취득하실 때 뭐 증여세 신고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당연히 걸리기가 좀 쉽겠죠. 네. 그러면은 아예 계좌이체는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왜냐면 이게 네.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편하게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이게 살다 보면은. 근데 네네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쌓이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증여로 걸면 또 걸린다고 하니 아예 가족 간에는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물론 이제 증여면은 네.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그냥 이제 받는 거면은 네. 뭐 당연히 그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제 증여가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내가 회사원인데 이 연말정산을 이제 그 환급 많이 받으려면 이 신용카드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쓰는 걸로만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카드를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드리는 거예요. 주고 써달라. 나 네, 신용카드 네, 공제 나 좀 연말에 환급 좀 많이 받게. 부모님이 이제 이걸로 뭐 본인 생활비나 뭐 본인 뭐 생활용품인 거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카드 값을 내가 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요. 받아야겠죠. 네. 이거는 증여가 아니죠.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뭐 이게 네. 뭐가 중요해요. 이거 부모님이 내 카드 써서 그거 결제금 다시 나한테 준 건데 그냥 내 카드만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가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네. 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9년 전에 이제 그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 나왔는데 네. 이 이체 내역에 이게 있는 거예요. 9년 전에. 네. 이거 부모님한테 이거 1,000만 원 받은 거 뭐냐? 내가 생각했을 때 난 부모님한테 징여받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9년 전이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징여받은 건 아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죄 추정의 원칙. 입증 못하면 징여. 입증 못하면 몰라 그냥 징여야. 네가 입증 못하면. 그러니까 세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억울하게 또 세금을 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제일 쉬운 게 이체 메모 남기시는 게 좋아요. 옆에다가 이체 메모에 이제 카드값. 뭐 카드값 정산 이렇게 하면 일단 내가 이걸 보고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뭔지.
그리고 그거 자체가 또 어느 정도의 증거로 좀 쓰일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카드 사용 내역이 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늘었다. 뭐 이런 거면 당연히 부모님이 쓴 걸로 우리가 입증을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카드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어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년이나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좀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준비는 만약에 못했는데 네네. 옆에 아들 카드값 보낸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네. 뭐 이번 달엔 700, 다음 달은 뭐 600 뭐 이렇게 막 써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좀 이게 어느 정도 참작이 되나요? 그거만으로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카드 사용액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나 혼자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인데 네. 뭐 예를 들어 6천만, 7천만씩 썼다. 근데 이거 나 혼자 쓸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네, 네. 그럴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죠. 이 그 사용 규모에 따라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역들을 어쨌든 간에 이거 쉽잖아요. 그 무조건 남기세요. 남긴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볼 건 없으니까 네. 어떻게든 뭐 그때 가서 우리가 유리하게 쓸모 있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으니 예, 그건 어쨌든 간에 이체 메모를 꼭 남기셔라. 네. 그런 것도 남겨놓고 이제 뭐 항상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또 서류 받고 막 하는 것들 항상 좀 저장 좀 해놓고. 그렇죠. 미리미리 이런 것들 뭐 신용카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영수증은 나중에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건 좀 보관을 잘 해두시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한테 뭘 받는다 그러면 항상 증빙을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갖고 살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계좌이체를 예를 들어 하는데 이거를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안 걸리는 방법 없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네. 이거는 안 걸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 걸린다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계좌이체를 하는 그 순간에는 네. 이건 이제 국세청이 몰라요. 수억을 하더라도 그럼 뭐 부모님한테 당장 뭐 한 10억 계좌이체 받았어요. 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국세청이. 왜냐면 이제 국세청이 사실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방대한데 네. 이 개인 간의 계좌이체 내역은 함부로 조회 못해요.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네. 그래서 국세청이 이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를 하려면은 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세무조사를 한다. 그럼 세무조사도 이제 아무나 못하니까 이 사람의 뭔가 이제 탈세 혐의가 있을 때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혐의가 있어야지 나의 이 계좌이체 내역이 조사를 이제 당하게 되는 거지. 네.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이제 일이 없으실 거니까 네. 사실 뭐 가족 간 계좌이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그것 때문에 당장 세무조사 안 나오고 굳이 나온다면 그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네. 이거는 사실 예측이 안 되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예측이 안 되니까 네. 예, 그럴 때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사실 상속세 세무조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족 간 계좌이체. 예.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집 살 때 보면 특히 이제 국토부가 뭐 의심 사례로 해서 뭐 국세청 통보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그것도 결국에 이제 젊은 뭐 청년 세대가 뭐 비싼 집 사고 뭐 이럴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좌 조사를 하고 막 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조사는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는 완전히 또 별개의 건이에요. 네. 한국부동산에서 부동산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뭔가 좀 의심되는 건들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국세청에 통보를 합니다. 네. 조사나 이런 거 하라고. 그래서 이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조사도 사실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뭐 일단 강남 3구나 그리고 20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한다. 네. 그럼 내가 이 자금 조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거의 요즘엔 전수조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금액 이상이 어느 정도 되면은 거의 전수조사로 나오는데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소명 요청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약간 준세무조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치명적으로 이제 내야 되는 자료가 이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을 해야 돼요. 네. 계좌이체 내역 전체를. 그러니까 이제 계약일 2주 전부터 네. 잔금일 2주 후까지 이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간에 이체 내역 전체를 다 제출해야 돼요. 그 사이에 뭔가 이상한 이체 내역이 있으면은 부동산 이 주택 매매랑 관련이 없는 건인데 이게 이제 그 한국 부동산은 실거래 조사에서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세청에 통보되고 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 2주 앞뒤로만 안 하면 된다. 일단 우선은.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깔끔한 통장을 하나 준비하세요. 깔끔한 통장을. 아 그래 무슨 뭐 이게 뭐 밀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약간 아니, 우선 그래도-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네. 왜냐면은 통장 이체 내역을 제출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모든 통장은 아니고 내가 이제 매매 대금 이체한 통장
이체 내역만 제출하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매매대금 통장 이체 내역을 하필 이거 내가 모르고 사업자 통장으로 하신 거야. 그럼 막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 이체 내역이. 네. 막 사업금융 관련해서 막 수억 왔다 갔다 하고. 네네. 그럼 한국 부동산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게 뭐 매매대금 말고도 이게 수억씩 오간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걸 다 일일이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아, 그럼 집을 살려면 아예 현금을 딱 모아서 어딘가 계좌에 그냥 처음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한국 부동산원 소명 받고 나서 이 계좌 이체를 딱 내도 네. 이 사람은 깔끔하네. 근데 너무 깔끔하면 또 한 줄 막 이러면은 그럼 약간 뭐 좀 그냥 뭐 편의점 결제 뭐 이런 거 좀 남길까요? 입금 한 줄, 출금 한 줄 딱 네네네. 그렇게.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네. 식으로 좀 우리가 이체 내역을 제출했을 때 좀 뭐 의심받는 건들이 안 나오게 그런 네. 큰 건들이 없도록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통장을 좀 깔끔한 통장으로 준비를 해서 그 통장으로 이 매도자분한테 이제 매매 대금을 이체하시면은 네. 이 소명 절차가 좀 더 수월해진다. 그러면 그 최초에 뭐 예를 들어 뭐 4억 이렇게 딱 입금이 된 거예요. 이분이 뭐 한 10억짜리 집 살라고. 네네. 그러면은 그 4억이 어디서 났어? 이것까지는 안 물어보나 보죠. 그것도 보죠. 그래서 또 이제 소득금액 증명은 또 같이 제출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득금액 증명원에 비해 이 사람 소득은 뭐 한 3천만 원인데 그 자금 출처에 금융기관 예금액 10억 쓴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물어보겠죠. 한국부동산에서 이 10억의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냐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준세무조사에 좀 가깝지 않나. 특히 요즘에 좀 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국세청처럼 이렇게 자금 출처를 계속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되고 이거는 또 무슨 돈으로 마련한 거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전세 보증금이 있어요. 네. 전세 보증금을 이제 보태서 이제 이 주택을 삽니다. 네. 그럼 이제 자금 출처에 전세 보증금 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면 너 이 전세 보증금은 또 어떻게 마련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소명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언제 태어났니까지 얘기해야 그렇죠. 이건 사실 국세청에서 할 일인데 네. 요즘에 한국 부동산원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더라. 그래서 집을 사기가 더 좀 이게 어려워진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그냥 대출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출 같은 경우는 네. 딱 깔끔하거든요. 이거 사실 뭐 문제 삼을 것도 네. 없고.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사시는 건 오케이. 네.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업자 대출 받아서 사시면 네. 이게 또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예, 왜냐면은 이 사실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는 탈세는 아니잖아요. 네. 사실 국세청은 상관없어요. 국세청은 네가 뭐 사업자 대출 받든 뭘 하든 뭐 어쨌든 대출 받아서 산 거면 뭐 상관없다. 자금 출처 문제 없을 거니까. 네. 근데 한국 부동산원은 얘네들은 이게 또 자금 출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대출 위반까지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양식에 그 소에서 양식에 보면은 너 사업자 대출 받았니? 네. 그럼 사업자 대출 받은 걸로 주택 그 취득에 사용했니? 이게 나와 있어요. 질문지에.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예를 들어 이제 이 소명 과정에서 걸린다. 네. 이게 또 이제 은행에 통보돼서 이 대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 받아서 사셨다가 이 한국부동산원에 걸려서 대출 회수 되신 분도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거의 전수조사가 나오고 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사업자 대출 쓰고 막 이런 것들은 네. 좀 위험한 거네,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거네.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예, 이게 걸리면 진짜 대출 회수가 들어와요. 네. 예, 왜냐하면 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사업용으로만 쓴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대출을 해준 건데 네. 이걸 주택을 취득하는데 썼으면 이건 이제 대출 그 위반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이것을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또 한다는 거죠, 같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뭐 한 10억 넘고 막 이런 것들 사실 때 보통 많이들 막 사업자도 막 알아보고 하시는데 그렇죠. 실제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네. 이제 집 산다고 안 썼는데 대출 받아놓고 집 산다거나 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아무래도 또 이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한도가 또 잘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대출 한도가 안 나오신 분들이 이게 대출 상담사 분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사업자 내고 이렇게 사업자 대출 받으면 더 많이 대출 네, 받을 수 네.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사시면은 이제 좀 대출 회수되고 큰일 나실 수도 있다. 대출 회수가 된다는 거는 이제 집 날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그게 뭐 집이 뭐 경매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뭐 어쨌든 연체가 계속되고 이러면은 뭐
통장의 거래가 정지되고 막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네. 어쨌든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계좌이체 같은 거 이제 가족들끼리는 좀 조심하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네. 그 보통 아까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손녀에게 그거 학비나 뭐 이런 거 해주는 거는 네. 카드로 보통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카드를 이제 아들이 이제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며느리한테 뭐 카드 뭐 한 뭐 주고 뭐 그렇죠. 용돈 해라 뭐 이렇게 주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굳이 이거 뭐 카드 사용 내역까지 조사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었어요. 어지간하지 않는 이상은 카드를 이걸 뭐 이거는 뭐 이 카드를 부모 카드를 자녀가 쓴 게 아니냐 뭐 네. 이런 식으로 사실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사가 이제 들어오고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었는데 제가 또 이것도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긴 해야겠네요. 요즘에 이제 AI가 또 굉장히 아, 이 발전이 엄청나잖아요. 네, 뭐 네. 챗 GTP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국세청도 도입을 좀 했죠. 그렇죠. 국세청도 이 AI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AI 시스템으로 이걸 활용해서 어떤 이제 세무조사에 활용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추측상이긴 한데, 그럼 AI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면, 일단 이 개인의 어떤 그 카드 사용 처나 이런 게 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의 어떤 나이나 이 사람의 어떤 거주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이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그 부모님이 뭐 80대인데 뭐 어디 그 영어 유치원. 뭐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나 영어 이거는 배우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은 이 조사관이 국세청 네. 조사관이 일일이 봤다면은 이제는 그냥 시스템으로 그냥 자동으로 다라라라락 뜬다는 거죠. 네. 이 사람 카드 사용 내역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뜰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네. 유죄 추정의 법칙으로 네. 그 영어 유치원이 떴다. 네. 그러면은 이거 너 그 손자 손녀한테 쓴 거다라고 네, 그냥 바로 보고 그냥 그 증여세를 또 때리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게 그 넘어갔을 건들이 이게 또 AI나 이런 시스템이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 이게 발전이 되다 보면서 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손쉽게 기존에는 이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이 내역을 봐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포기를 했던 건들이 이제는 이런 AI 시스템 도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네. 그냥 실시간으로 어떤 뭐 몇 초간에 이렇게 그 내용들이 다 포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상속세 그때 보통 다 걸리는 걸까요? 그렇게 되겠죠. 부모님 보통. 돌아가실 때. 예, 뭐 우리가 사실 뭐 할아버지가 손자 그 할아버지 카드 내역에 뭐 영어 유치원 돼 있다고 그거 가지고 바로 뭐 조사가 나오지는 않겠죠. 네. 이게 상속세나 그런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런 건들 이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밝혀질 수가 있다. 이런 좀. 근데 이제 아니면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네네. 꼭 상속이 아니더라도 그때 네네. 이제 또 밝혀지는 경우도 그럴 있고. 수도 있겠죠. 예. 뭐 이거 한 건 가지고 세무조사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AI가 이제 발전하다 보면 네. 더 이런 뭔가 이게 탈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잡히기가 더 쉬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게 쉽겠죠. 아무리 봐도.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런 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카드를 네. 아들이나 딸한테 주고 네. 그냥 꼭 뭐 증여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가 대학생 애가 있어서 애한테 내 카드 써라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대학생은 그 대학생 자녀는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 대학생 자녀가 카드를 부모님 카드를 펑펑 써도 네.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 1,000만 2,000만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회사원이면요? 회사원이면 안 되죠. 그때부터는 안 돼요? 회사원이면 이제 본인이 소득이 있으니까 부모가 이제 이 소득 있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요. 네. 그때는 이제 징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오히려 일을 안 하는 게 뭐 그게 그게 뭐 나을 그렇게 수도 될 수도 있겠네요. 부모님이 엄청 잘 사시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내가 원래 쓰던 버릇이 있어서 저는 1,000만 원을 써야 돼요. 근데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이럴 수도 안 돼요. 유죄 추정이라.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취업하는 순간 자기 버는 거 안에서만 써야 된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이게 그 생활비가 증여세 과세가 안 되려면은 이 부양 의무가 있어야 된다. 네. 예, 부양 의무라는 거는 이제 그 부양 가족이 소득이 생기면 이 부양 의무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